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너나 의지음. 레버리지의 힘은 엄청나다. 나는 4억 3,2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전세금 4억 2천만 원을 레버리지로 활용했다. 내 소유의 집을 마련하는데 임차인으로부터 4억 2천만 원을 빌리면서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저 나는 임차인이 2년 동안 그 집에 편히 머무르는데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하면 된다. 마음을 조금만 유연하게 고쳐먹으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애초에 가격 조정을 마친 후 계약서를 써야지. 매도자 면전에서 가격 협상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이며 계약이 깨질 확률도 높다. 무조건 비싸고 좋은 집이 아니라 당신에게 투자 대비 쏠쏠한 수익을 안겨줄 알토란 같은 투자처에 집중하라. 그리고 잃지 않는 선에서 경험을 쌓아라. 그 경험이 당신에게 더 적은 금액으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투자처를 찾게 도와줄 것이다.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 둘째는 적은 투근 투자금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셋째는 역전세 등에 대비하여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이다. 좀처럼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지방의 외진 지역의 아파트에 월세 투자를 하겠는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수도권의 저평가 아파트나 지방의 입지 좋은 아파트에 전세 투자를 하겠는가? 효율 대비 수입이나 운영의 단점을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월세 투자의 경우 한두 건만으로는 수익의 절대 크기가 급여보다 적기에 현 시점에서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당장 직장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아니고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급여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얼마 되지 않는 월세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현명한 방향이다. 사는 순간 돈을 버는 것이 투자이고 막연하게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돈을 투입하는 건 투기다. 사람들은 흔히 이 물건은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꼭 가격이 오를 거야 정도로 판단한 후 이를 기정사실로 믿어버린다. 맞든 틀리든 그렇게 내린 판단에 근거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개는 근거조차 없이 막연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다. 다른 부동산도 오르고 있으니 내가 사려고 하는 이 물건도 앞으로 계속 오르겠지 하면서 믿어버리는 것. 그 외에는 그 투자를 실행하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도 없다. 이는 투기에 가깝다. 부동산의 입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장이나 교통, 종주 환경, 학군 정도다. 결국 부동산도 물건 하나만 봐서는 그것이 싼지 혹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몇만 원짜리 쇼고기도 그렇게 비교해보고 사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주택은 어떻게 한두 채만 보고 금세 마음을 빼앗겨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가. 사람들 중에는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것에 투자하는 방식이 적은 돈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투자 관점으로 볼 때는 투자 한 건당 잃을 수 있는 돈을 줄이는 합리적인 행위인 셈이다. 나는 똑 떨어지는 차트나 현란한 엑셀, 복잡한 KB 시계열 등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간단한 기준을 토대로 직접 발로 뛰며 투자를 익혔다. 당신의 두 다리가 튼튼하고 굳은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차트나 엑셀, 시계열, 통계 같은 것을 몰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발로 하는 것이니 말이다. 당장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 직장인이라면 흐지부지 써버리고 말 용돈벌이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자산을 쌓아 올려 인생을 바꾸는 투자를 하길 바란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부터 가급적 팔지 않을 가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해야 한다. 동시에 바로 2년 뒤가 아닌 10년 뒤를 바라보는, 즉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부동산 임대차 제도가 시작된 이래 주택의 전세가가 2년, 3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왜일까? 바로 우리가 평소에 쓰고 먹고 있는 칫솔이나 고등어 혹은 청바지처럼 주택의 전세가에도 물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택의 전세가 변화 추이와 물가 상승률을 비교한 그래프만 봐도 연도별 부침이 있긴 하지만 장기 추이는 매우 유사하다. 그러니 주택의 전세가는 그냥 물가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로 통화량이 감축되거나 주택의 대량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가격은 꾸준히 상승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의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2년마다 꼬박꼬박 언제나 전세가가 오를 것이라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 전세가는 물가와 같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 모든 아파트의 전세가가 매년 오르기만 할 거라는 건 아니다. 지역과 대상에 따라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자. 과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장기 침체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택 매매가의 턱밑까지
차오른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집을 사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전세 매물은 없고 주택의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일부 사람들이 생겨나면 하락세에 놓인 집값의 지지선이 생긴다. 그렇게 반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통상 임장 지역을 선정할 때 전세 가율과 가격을 우선 조건으로 꼽는다. 현재 우리나라 집값이 절반가량 떨어져야 한다는 건 어떤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44.5%가 무주택자, 나머지 55.5%는 유주택자다. 그렇다면 무주택자에게는 현재 집값이 절반가량 떨어지는 게 정의라고 해도 유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정의가 아닐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대다수의 무주택자 역시 좋을 게 전혀 없다. 그러니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 중 이되어야 한다란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주장에 불과하며 만약 누군가의 입장에서만 옳은 정의에 입각해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본다면 아마 오랜 기간 어쩌면 영원히 바라는 정의로운 세상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부동산과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을 모조리 읽겠다는 마음으로 읽어가라. 평소 독서를 많이 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책을 꾸준히 읽어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제 혹은 부동산 투자 관련 좋은 책만도 수백 권이다. 그런 책 모두 나름의 의미와 가르침을 주기에 가능한 모두 읽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요령이 필요하다. 나는 수험생처럼 주변과 차단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하루에 한 권, 적어도 이틀에 한 권씩 읽어 투자 전에 100권 이상을 읽겠다는 자세로 임했다. 실제 대한민국의 전체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시장에 존재하는 임대주택 10채 중 한 채 정도만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당연히 나머지 90%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한다.